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니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5년도 상반기 기술직 공무원 및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한국종합기술 백종윤 부사장님께서 인공지능 챗GPT의 토목실무 활용을 주제로 약 90분 동안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백종윤 강사님 모시고 첫 번째 강의 진행을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순간 업무가 된다. 이 과장된 얘기 같은가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종합기술 백종현 부사장입니다. 저희 한국종합기술은 토목 설계, 시공, 그리고 또 토목 CM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지사를 각 도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년 이상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기술 개발이라든가 또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에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는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또 시공 관계자 또 협회 공단 임원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종합기술에 오기 전에는 충북도청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에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논리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이셨는데 제가 볼 땐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공무원과 시공사의 관계자들은 각각 을에 어떤 상반된 이해를 가진 그런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이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건설산업 활성화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노력함으로써 지역건설 발전을 통해서 지역 경기가 부양이 되고 또 나라가 발전되는 이러한 선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 공동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육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감회받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내용은 챗GPT의 토목실무 활용이라는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침마다 새로운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발표가 되고 배워야 되나 이제 싶은데 배우자니 나하고는 너무나 먼 당신이고 또 안 배우자니 뒤처지는 것 같고 시대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이에요. 받아보니까 장난감 같은 게 뭐 나한테 그렇게 크게 쓸모가 없더라. 그게 뭔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때 이제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의 일상의 도구가 돼버렸고 미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90년도에 토목직 공무원으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날로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기를 가지고 수작업을 했었죠.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야장에다 기록을 해서 가서 방안지에다가 옮겨서 도면을 그리고 그럼 도면에 대한 면적을 구적기로 돌렸단 말이에요. 구적기를 면적 산정해서 측정별로 토량을 줘서 누가 토량이 나오면 그 누가 토량을 가지고 유토곡선을 그려서 유토곡선에서 여기는 무대 처리, 여기는 도자 운반거리, 그리고 이건 덤프 운반거리 이런 것들을 다 산정을 하면서 사토량 또 순성토량 이런 것들을 다 그때는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발주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랜 선배들은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이었었습니다. 기술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토목 설계와 감독 업무가 거의 80%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95년서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95년서부터는 민선자치자치장으로 되면서 지방의회가 부활이 되고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변화가 됐죠. 컴퓨터가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 일을 덜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사실 여유가 생겼나요? 오히려 컴퓨터로 인해서 우리들끼리 바쁜 업무가 생겨버렸단 말이죠. 불필요한 문서 생성하고 의회 감사받고 보고 업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요. 지금 젊은 새로운 신규 공무원들은
사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한 그 밑바탕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배울 수 없고, 지금은 다 용역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면, 그러면 내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그죠? 할수록 어려운 여건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2023년서부터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면서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의 시대가 뭐가 틀리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는 컴퓨터가 나와서 프로그램을 짤 때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코딩을 해서 인풋 값을 주어진 약속된 언어를 줘야지 아웃풋가 나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사용할 줄 아는 몇 사람들만의 전유물이었다라고 하면, 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는 누구나가 말하는 순간 업무가 되는 거예요. 말하면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시대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챗GPT는 2022년 11월 30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나오자마자 5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 그리고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를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자연어로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노소 다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어로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코딩을 몰라도, 사용법을 몰라도, 야, 이거 보고서 만들어줄래? 이거 이미지 그려줄래? 하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인공지능이 나온 거예요, 챗GPT가. 그래서 챗GPT는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대형 언어 모델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신경망 학습 방법에 의해서 챗GPT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데, 온라인에 있는 모든 자료를 학습을 했습니다. 논문, 보고서, 학술지, 모든 자료를 다 공부를 했고, 오프라인에 있는 모든 자료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으로 따지면 한 사람은 6조 권의 책을 공부를 한 거죠, 챗GPT가. 그리고 처리 속도는 얼마나 빠르냐 하면, 슈퍼컴퓨터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엔비디아의 GPU가 하나가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이 가는 건데, 이것이 6만 개, 10만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슈퍼컴퓨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처리 속도가 1초에 1프로스가 돼가지고 1조 번을 연산하는 겁니다. 똑딱하는 동안에 1조 번을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6조 권의 책을 학습을 한 방대한 지식의 창고에서 명령을 하면 뚝딱 찾아올 수 있는 게 지금 챗GPT가 이러한 기반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구글링이나 인터넷에 네이버가 있는데 뭐가 틀려요, 그거랑? 실감을 못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보고서를 만든다, 이렇게 할 때 기존에는 구글링이나 네이버에다가 키워드에 인터넷에 키워드를 치면 그러면 관련되는 문서들을 링크를 걸어주잖아요, 그죠? 그럼 수십 개고 수백 개고 다 읽어봐서 들어가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스크래칭해서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지금 인공지능은 야, 내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보고서 만드는데 A4 5장으로 문제점, 현황, 개선사항,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래? 하면 뚝딱 만들어주고요. 20장을 만들어주는데 논문처럼 처럼 본론 결론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뚝딱 만들어줘요. 몇 초 만에. 퀄리티가 높은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또 이미지를 그려줄래? 하늘에는 드론이 날고 드론이 측량을 하고 밑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산업 현장에 이미지를 그려줘. 이렇게 하면 뚝딱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번역해주고, 또 이러한 멀티모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챗GPT가. 그래서 챗GPT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이 6조어치나 되는 비서를 데리고 1초에 1조 번의 생각을 하는, 똑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똑똑한 세상이에요. 챗GPT가 그렇습니다.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문맥을 이해를 해서 무엇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반인 남녀노소가 지금 열광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챗GPT는 설치를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에 설치하고, 그리고 내 PC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계정 하나에. 그래서 PC에다가 설치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접속을 해가지고 PC에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계정을 로그인하게 되면 PC에는 설치가 되고 또 이제 그 스마트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이 그 챗GPT를 설치를 하면 유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유사한 앱들이 올라가면 쭉 있어요. 다른 걸 설치를 하게 되면 돈을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거는 챗GPT야 하얀 바탕에 까만 테두리 있는 거 저것만 설치를 하시면 그러면 컴퓨터와 내 스마트폰이 연동이 되죠, 그죠? 그럼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철근 검측을 나가야 되는데 야 철근 검측은 어떻게 하지? 그럼 철근 검측은 줄철강의 안경은 어떻고 피복두께는 어떻게 두고 띠철근은 어떻게 스트로크는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답을 해주면 현장에 나갈 때 내가 이걸 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거를? 아니죠, 그죠?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나가서 철근을 검측할 때 스마트폰을 보면 내가 사전에 찾아놨던 것들이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되겠죠. 그렇죠? 또 현장에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야, 이 균열이가 있는데 균열 보수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현장에서 복구 방법을 알려주면 그럼 사무실에도 내 계정에 똑같은 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공유가 된다면 뭐 계장님이 왔던 또 동료가 보고 야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핸드폰과 스마트폰에 같이 설치를 해서 쓴다. 알아두시고요. 저게 이제 뭐냐면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준다는데 인공지능이 음악도 만들어주고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인공지능이 뭐예요? 종류는 많은데 인공지능이 다 똑같아서 한 가지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요. 기존에 2016년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있었을 때 알파고는 바둑에 특화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바둑에 특화된 거예요. 걔가 문서 작성을 만들어주고 이러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생성형 AI. 저게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챗GPT를 배우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챗GPT는 생성형 AI는 자연어로 대화도 하고요. 문서 작성도 해주고요. 또 코드 생성. 엑셀 같은 거 비주얼 베이직으로 코드를 쭉 반복되는 업무를 갖다가 나 코딩을 해줄래? 그럼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어주면 복사해서 엑셀을 갖다 붙이면 자동화가 되고요. 또 다국어 번역도 해주죠. 콘텐츠 요약해줘. 문장 만들어주죠. 이런 다기능, 멀티모달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 종합 멀티모달 생성형 AI예요. 지금부터 이제 생성형 AI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고 또 다른 데서 인공지능 그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류에는 챗GPT가 있고 클로드가 있고 제미나이 뭐 리튼 퍼플렉시티 지금은 딥시크 같은 거는 중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성능이 좋은데 우리나라 그 정보가 유출된다라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 다 막은 게 이거예요. 딥시크. 상당히 좋죠. 무료면서 기능도 좋은데 지금 막아놓은 그런 상태죠. 이 종류들이 생성형 AI다. 이미지 생성하는 건 달리나 미드저니가 있고요. 동영상은 러나이나 소라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틀립니다. 종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성형 AI를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형 AI는 편의점과 같은 거예요. 편의점 가면 도시락도 팔고 빵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림도 그려주고 보고서도 만들어주고 코딩도 해주고 이런 멀티모달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을 생성형 AI예요. 그 대신 그 이미지 동영상 음악을 생성할 때는 유료로 별도로 돈을 내고 내가 그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나중에 관심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챗GPT다, 뭐 클로드다, 제미나이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멀티모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쓴다. 이것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성형 AI 사용 현황을 보면 지금 뭐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한번 써봤다라고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75%, 기업과 공무원이 50%씩 써봤어요. 근데 이 빨간선 그래프는
기업이 40%인데 공무원은 7.5%, 10%밖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야, 써봤는데, 써보니까 뭐 나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생성형 AI 중에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유튜브 보시고 그러면, 야, 이거 챗GPT가 좋다는데, 제미나이가 요새 많이 뜨더라. 제미나이를 써야지 챗GPT는 한번 갖다 그러더라. 또 어떤 사람은 클로드가 좋대. 클로드가 프로그램 잘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 뭘 써야 되는지. 근데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사용료를 우리 한국인이 사용하는 그 율 조사를 해본 거면, 생성형 AI 2025 금년 3월 달에 통계를 낸 거 보면, 챗GPT가 1009만 2천 명이에요. 월간 누적자가. 그리고 2라고 하는 리튼이 258만 밖에 안 돼요. 클로드, 제미나이, 그룹, 뭐 이런 것들은 사용률이 아직은 낮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가장 전문적이고 프로그램이 안정적이고 멀티모달 기능으로서 행정망에서 쓸 수 있는 건 챗GPT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에 대해서 능숙하게 쓸 수 있으면 지금 다른 프로그램들도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가 같아요. 직관적으로 돼서 간단하게 뒤에서 보여드렸지만 왼쪽에는 내가 검색한 흔적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질문과 답을 하면 답이 나오는 이런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를 열심히 배우시면 나중에 제미나이라든가 그록이라든가 이렇게 옮겨갈 때 쉽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단지 챗GPT만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챗GPT는 멀티모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좋지만 과학적인 계산, 공학적인 계산 이거에 강한 거는 제미나이가 굉장히 강해요. 또 문장 만들고 보고서 만들고 이런 문장은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건 클로드가 강하더라.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난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써야 돼. 아니면 나는 공학, 과학, 토지시험의 구조, 역학, 계산 같은 거 이거 해야 돼. 그럼 제미나이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되 기본적인 건 챗GPT를 쓰셔야 됩니다. 그 챗GPT의 원리는 LLM, Large Language Model, 거대 대형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로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이뻐해.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사랑해, 좋아해, 이뻐해. 틀린 답은 아니에요. 국어적인 입장에서 언어 모델로서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수학적 계산을 할 때는 100이 정답인데 99.98 그러면 챗GPT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갔으니까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름이 99.98을 답을 내줘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수학적인 부동산 수점 2자리까지 정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계산에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 얘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개선이 많이 돼서 공학적인 계산까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배형 언어 모델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할루시네이션. 헛소리예요, 헛소리. 얘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왜 헛소리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형 언어 모델이다 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럼 좋아해. 또 너를 이런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확률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몰아서 임의적으로 갖다가 문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단어들을 접속시켜가지고 문맥을 다른 걸 풀어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프롬프트를 갖다가 강사님하고 알려주는 걸 똑같이 썼는데 답이 왜 틀리게 나와요? 답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10명이 똑같은 프롬프트를 갖다가 써도 틀리게 나와요. 왜? 아까 그 얘기예요. 나올 수 있는 확률 통계적인 단어를 모아서 그 중에서 임의적으로 갖다가 문장을 만들어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답이 다 틀려요. 10명이 똑같은 프롬프트를 내도 답이 틀린다. 그러면 내가 그 정답이 나왔을 때, 얘가 얘기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팩트 체크하는 건 우리가 기본인 거예요. 내가 중요한 문서를 어디에다 쓴다, 공식적으로 논문을 낸다라고 할 때 챗GPT가 알려주더라도 거짓말같이 잘 써도 이걸 내가 쓰기 위해서 사실인지 팩트 체크는 기본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런 특성들 때문에.
프롬프트 작성 요령이 있는데, 프롬프트는 여기에 페르소나, 역할 인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맥락을, 앞뒤 맥락을 주고요. 어조는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추가적인 적절한 정보를 주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강의 드리는 것은 프롬프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토목 현장에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했던 다양한 설계들을 이제 챗GPT를 어떻게 응용해서 답이 나오는가를 사례를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잘 보고서 만들거나 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프롬프트를 정식으로 공부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간단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야, 이 현장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말하는 순간 업무가 된다. 정말 말하는 순간 업무가 되는지 일단 스마트폰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광주광역시에 챗GPT를 이용한 토목 실무 강의로 왔어. 여기 교육생들에게 내 대신 우리 광주의 특징을 살려서 멋진 인사말을 대신해 줄래? 물론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이렇게 챗GPT를 활용한 이 토목 실무 교육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주는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유명하고 또 혁신적인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멋진 대답을 해줬죠. 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챗GPT가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기능이 나왔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사진을 찍어서 이거 분석해줘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얘가 상황을 판단해서 대책 개발을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요. 자, 지금 앞에는 뭐가 보여? 지금 보니까 강의실에 교육생분들이 앉아 계신 모습이 보여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게시물에다가 올릴 건데 헤드라인 멋진 제목을 2가지만 한번 추천해줘봐. 그럼 이렇게 어떨까요? 첫 번째는 광주의 미래를 여는 AI 토목 혁신 교육, 그리고 두 번째는 첨단 기술과 함께하는 광주, AI 토목 실무의 새 장을 열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좋아. 그러면 1번을 제목을 가지고 150자 글로 내용을 만들어서 해줘. 내가 SNS에 올릴 거야.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제목을 바탕으로 글을 만들어 볼게요. 광주의 미래를 여는 AI 토목 혁신 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광주의 토목 분야 전문가들이 첨단 AI 기술을 활용하여 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됐어. 응원해주세요. 됐어. 자, 이와 같이 상당히 지금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헤드라인에 올릴 제목을 멋지게 만들어주죠. 또 게시물에 올릴 글까지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챗GPT의 특징은 문장을 가장 잘 만들어준다. 보고서 만들어준다. 이 특징이 챗GPT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만약에 이게 응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걸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서 내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얘랑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또 수해 피해가 났을 때 수해 피해를 현장에 나가서 경험 없는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수해 피해 조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가서 찍고 야 물량 얼마 돼 그러게 복구 어떻게 해야 되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앱을 연결시키고요. 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시면 분명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강의도 잘 진행되길 바라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 지금 저 앞에 지금 이게 가만히 있어. 교대 균열이가 있는데 이 균열을 간 것이 원인이 왜 그렇고 이거 복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균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 혹은 집안 침하 같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복구 방법으로는 일단 균열의 폭과 깊이를 확인한 뒤에 에폭시나 폴리머 볼타이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수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 지금 균열을 보고 있죠. 균열은 이 원인이 뭐고, 이것도 보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 균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재료의 수출, 하중에 의한 병역 혹은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보수 방법으로는 먼저 균열 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뒤에 균열 전용 보수제를 주입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균열의 크기나 깊이,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에 상황에 맞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고마워. 갈 길이 바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도로가 사면이 붕괴가 됐는데 이 사면 붕괴된 이 피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추정을 한번 얘기해 줘 볼래? 피해 물량을 추정하려면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의 대략적인 부피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흘러내린 범위에 가로세로 높이를 대략 측정해서 부피를 구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대략적인 크기를 파악하시면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네가 한번 구해줘봐. 그렇다면 화면을 통해서 대략적인 크기를 한번 볼게요. 흘러내린 토사의 범위를 부피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잘 보여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 대략 흘러내린 토사의 높이와 넓이를 고려해보면 어느 정도 부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해보는 게 가장 좋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왜 딴소리에 물량을 산정을 해달라니까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토사 높이와 범위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부피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토사의 높이가 약 2m 그리고 가로와 세로 범위가 각각 5m 정도라고 가정하면 부피는 대략 50. 그래서 그렇고 이것이 이제 뭐냐면 지금 사진상에서 그렇지 실제 현장에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찍으면 나무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럼 들고 나가서 사진상에서 이제 지금 추정을 못 하는데 현장 나가가지고 무너진 사태의 그 흙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추정돼 그러면 추정을 해줘요. 얘가 부피가 얼마나. 어떻게 해서 그거 산정을 했니? 그러면 차선의 한 폭이 3.5m고요. 그리고 사람이 서 있어가지고 키가 1m 70으로 잡을 때 이거는 높이는 얼마고요. 폭은 얼마고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이러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가 이 챗GPT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활용해서 더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죠. 다음에 현장에서 공사 비산먼지로 인한 그런 전라도 아주머니가 강력하게 발주기관에 항의하는 것과 그 발주기관의 공무원이 대응하는 것을 1인 2역을 네가 한번 해줘봐. 전라도 아주머니, 이 비싼먼지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있겠냐고요. 이거 빨리 조치 안 하면 안 됩니다. 안진청 공무원, 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야지. 그런데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렇다. 생동감 있게 한번 어필하고 또 발주자 공무원이 대응하는 그런 걸 계속 이어가봐. 전라도 아주머니, 이렇게 먼지가 많아서 숨도 못 쉬겠는데 당장 해결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알겠죠, 공무원?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챗GPT가 이 대화를 해요. 꼭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이 챗GPT를 이용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구나를 이제 항상 이제 제가 느끼는데,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 우리 토목 현장에 이런 그리고 이제 발전한 강연 이런 기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성과 보고회라든가 또 중앙에 올라가서 뭐 그 보고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할 때 저걸 이제 그 피드백을 해줄래? 그러면 내가 발표 연습을 할 건데 들어보고 네가 억양, 톤, 빠르게 그리고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해줘봐. 그래서 내가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누구 저 식구들 세워놓고 하려면 쑥스럽고 동료들 앞에서 연습하기도 쑥스럽고 근데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걸 하면 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빠르게 하지 마. 좀 톤을 높여. 이런 걸 계속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순간 업무가 됩니다. 맞습니다. 말하는 순간 업무가 되는 게 토목 실무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은 이거 행정기관에서 요즘에 본물 터지듯이 행정기관에서 AI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의 듣고 나면 우리 나한테는 업무가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나왔어요. 그러면 2023년서부터 시작됐다면 3년, 4년, 5년 지금 6월이니까 2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강사들이 나와서 가르치는 거 보면 챗GPT의 기능들, 아까 지금 뭐 대화 나누는 거, 이미지 만들어주고, 문장 만들어주고, 이메일 자동화 보내주고, 게시물 블로그 올리는 거, 콘텐츠 내용 만드는 거, 이런 정도만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술직이잖아요. 기술에 대한 이런 프로프트나 이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거 장난감이야. 그러면서 챗GPT 별로 뭐 의미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생각하세요. 우리 토목직 분들이.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에요. 교량을 건설한다, 구조물 건설한다, 안전진단한다, 재난관리한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자기 업무에서 숙련되고 그리고 테크니컬한 기술들을 우리 업무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응할 수 있는 기술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왜? 설계를 알고 시공을 할 줄 알고 감독을 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챗GPT의 이런 기능들을 접목을 시켜서 저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토목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챗GPT의 기능과 여러분의 능력을 결합을 시켜서 이러한 현장에서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충북 도청에 있을 때 계약심사과에 있을 때 설계 심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오류들이 많아서 충북자치원전에 강의를 2014년서부터 나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도 효과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왜? 그때 중요한 걸 알려줘도 나가는 현장에서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이 중요한 거를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이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프롬프트, 질문, 프롬프트라는 게 질문 지시어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프롬프트만 저기에 넣으면 내가 강의했던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복잡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잖아? 이 질문 내용만 가지고 갖다가 넣으면 중요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재작년서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책에 보니까 책은 이제 작아서 안 되지만 뒤에 이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유튜브 보면서 책을 들어가면 이 다운을 받으시게 돼 있어요. 뭐를. 그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복사를 이걸 해서 챗GPT에다 갖다 붙여두면 여러분들이 이건 뭐 새로운 또 여기다가 프롬프트를 좀 추가해볼까 그러면 새로운 보고서와 새로운 현장의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토목 프롬프트 사례모 처음에 이제 공사감독자 교량 철분 검측하는 요령서부터 1번서부터 5번까지는
공사 감독이 현장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준공개 접수됐을 때 또 착공계 제출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챗GPT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면 공사 감독자의 교량 철분 검증 요령 이렇게 들어가 보면 챗GPT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화면이 간단해요. 왼쪽에서는 내가 이제 타겟선 기록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는 이러한 사용자 화면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을 넣으면 자연어로 얘기하면 얘가 개떡같이 얘기하고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잘 보고서 같은 거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철분 검증 요령 했을 때 철분 검증 요령을 사전에 조치해야 될 사항, 자재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철분 조립 그 상태는 어떻게 봐야 되고 기타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상세히 설명해 줄래? 이거는 고급 프로부터예요, 그죠? 이 초보자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시기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러면 철분 검측하는 요령이 뭐야? 그럼 답을 내주면 그 다음에 철근의 띠철근 간격은 어떻게 해야 돼? 주철근 간격은 어떻게 해야 돼? 물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요거는 사전에 그렇게 안 하면 사전 조치할 사항, 재료도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나가서 검측해야 되고, 다 한꺼번에 프롬프트를 넣어주니까 일목요연하게 싹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챗GPT는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도 계장님, 과장님, 현장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반응을 내주기 때문에 내가 현장 경험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답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해서 현장에 경험이 있는 팀장님 이상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잘했었어요. 대신 젊은 분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니까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아까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나중에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공유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중요한 업무는 도로가면 도로가 이런 중요한 업무를 프롬프트 만들어 놓은 걸 공유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으로 가면 도시계획에서도 각자가 저런 걸 만들어 놓으면 공유가 되니까 업무 효율이 배가가 되겠죠. 그죠? 이제는 세상이 틀려진단 말이죠. 상류부 유속이 빠른 소하천의 교량 형식의 추천. 교량 형식을 추천한다. 또 호환공법을 선정한다. 하천에 있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뭐예요? 구조물 설계하는 거죠. 호환블록 설계하고 교량 형식을 어떤 걸로 할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어보는 게 상류부 유속이 빠른 소하천에 교량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교량이 좋겠어? 그러면 지금 되게 이제 다른 교량 형식을 들어갈 때는 교량 형식을 공법선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은 안 쓰지만 내가 하천부서에서 담당자고 일을 한다라고 하면 소하천에 경관이 좋은 곳에 경관 위주로 놓겠다. 아니면 나는 경관이 아니라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리한 교량을 하고 싶어. 또 아니면 시공성이 좋은 걸 하고 싶어. 그러면 거덕을 해야 되겠다. 경관 좋은 데는 아치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챗GPT한테 물어봐서 챗GPT가 교량의 장단점을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량 형식도 얘한테 물어서 우리가 교량 형식을 추천을 공법심의위원회에다 야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검토해주세요 라고 심의가 돼야지 공법위원회에다가 맡길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경관이 좋은 이런 데다가 추천을 해줘 이렇게 교량을 추천해줘 그랬더니 30m 이하에 적합한 교량 형식은요 단수 거도가 있고요 슬래브가 있고요 아치교가 있고 박스 거도가 있는데 특징이 이렇습니다. 설치 조건은 이렇게 돼서 자 추천은 단순 거도교를 추천드릴게요. 선정 이유는 뭐냐 이렇게 경관에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가 가능하고 또 하천 바닥 굴착이 최소화가 돼요. 이런 선정 이유를 밝혀준 거예요. 그리고 대학로는 소형 아치교도 좋다. 경관이 특히 중요한 경우는 아치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의견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야 교량의 형식을 이게 뭔 건지 잘 모르겠다. 교량의 형식을 이미지를 좀 그려줄래?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려서 단순 거도교는 이렇고요. 슬라브교는 이렇고요. 아치교는 이렇습니다. 해서 우리 진짜 새로운 토목지 공무원들이나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모를 때
이미지도 알려달라고 하고 교랑 형식은 어떻지. 야 그러면 비교는 메다당 비교는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메다당 단가도 비교를 해주고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챗GPT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가셔서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챗GPT에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답이 나오고 궁금한 걸 계속 쳐내려가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의 율 적용에 따른 산업안전 준비 계산.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 산업안전보험비도 충분하게 세워지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관리비를 적절하게 봐주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심사를 하다 보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이 산업안전관리 부분에서 많이 틀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업안전비 산정을 할 때는 저 가로 안에 있는 게 저게 대상액이에요. 대상액. 그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 5억 미만 이럴 경우에 율을 적용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A, B에다가 적용해서 결과값이 나왔을 때 작은 값을 적용한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기로 우리가 복잡하게 안 해더라도 조건식만 넣어주고 야 이것은 계산하기 어려우면 계산 뚝딱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에 하천 공법의 장단점 비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천 호환공을 탈출하는데 쭉 스톤 매트를 다 가지고 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천에 다 전체 여기는 강성호환해야 되고 여기는 연성호환이고 수층부기 때문에 여기는 틀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 스톤 매트로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머리만 긁고 있습니다. 그냥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고의는 물론 아니겠죠. 그죠? 스톤 매트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단가가. 근데 그 완화 부분에는 연성호환, 식생 매트나 이런 것들을 식생 콜럭이나 이런 걸 써도 되는데 거기에 강성호환을 쓴다라고 하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거죠. 나중에 감사에 지적도 되고. 근데 그걸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호환공법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유속에 따라 가지고 소비력이 얼마일 때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천 설계 기준에 의하면 호환공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법시무위원회는 교량할 때 교량을 갖다가 공법시무위에서 심의를 해주지만 호환공은 공법심의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요약해서 1안, 2안, 3안 가지고 오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야 그래 2안이 좋겠다, 3안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호환이 하천시설 기준에 반드시 소비력이 있고 유속이 이럴 때는 강성호환 써야 됩니다. 급류부에는 저류부에는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천 설계 기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수설계 보고서에 들어가면 실수설계 보고서에 상에서부터 하루까지의 유속과 소비력을 다 계산한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소비력이 여기 유속하고 빠르구나. 그러면 강성호환 써야지. 강성호환의 종류는 뭐가 있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70%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호환의 종류는 장단점이 어떻게 되니? 이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환공법의 장단점을 비교해줘. 라고 하니까, 자, 호환공법은 이런 식으로, 자, 콘크리트 블록 호환은 이거는 경제성 단단하고요. 그리고 식생매트 생태 호환은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고요. 스톤 매트. 이것은 침투성이 높고 신축성이 좋은데 하고 곡선부의 전류식하고 비용이 다소 높다. 돈이 이거 많이 들어가겠는데 친환경 블록은 어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쭉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비용을 비교해 이랬어요. 저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용 비교를 식생매트 호환은 제곱미터당 35,000원이고요. 식생매트 돌망태는 제곱미터당 44,000원, 돌망태는 8만원. 콘크리트 블록은 얼마? 스톤 매트는 8만원, 12만원으로 간다네. 그리고 여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걸 우리가 100% 다 믿고 그래 저거 스톤 매트는 비싸니까 다 빼.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챗GPT가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어요. 그럼 우리가 적용할 때는 과연 스톤 매트의 단가가 현실성이 있는 건지 현실까지 확인해야 되겠죠?
또 돌망태면 돌망태를 확인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챗GPT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지식의 공부를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업무하는 지침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단지 팩트 체크는 여러분들이 실무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려요. 유서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소리록하고 얼마인데 뭐가 돌망체가 좋습니다. 식생꾸러기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도 해줘요. 추천도. 그러니까 앞으로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봐서 여기에 다양한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물으니까 답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활용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것만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길러나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부실공사업체 처분에 관련된 법조항 그러면 이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 부실업체 처분에 대한 게 본사산업기본법, 기술진흥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여러 가지 있어요. 거기에 부실공사 처분하는 게. 근데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부실공사 처분에 관련된 법조항을 다 찾아줘. 그러면 산안법에 있고요. 건축법에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있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 쉽잖아요. 일하기가. 워크숍도 우리 8시간 하는데 짜주려고 워크숍 참 짜주고 인사말 작성하는 건 기본이에요. 경위서 작성 이거를 이제 넣는 거는 저도 그렇지만 공무원 때나 또 우리 생활하다 보면 자의가 됐던 고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건 사고의 는 사실관계는 명백한데 이거를 경위서를 쓰고 뭔가 사유서를 내려면 머리에 쥐가 나요. 이 참 문장은 안 되고 이거 몇 줄 갖다가 써맞히니까 맞지도 않고 경위서를 내거나 사유서를 낼 때는 상대방이 설득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글을 우리는 진짜 뭐 밤새워서도 이 머리 짜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한테 넣어주면 진짜 문장을 너무 많이 잘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경위서 작성해서 지금 이제 그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었어요. 소속 부서는 X에서는 도로과 그리고 홍길동인데 외출허가 없이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서 관용 촬영을 하고 이동하는 거죠. 신호등을 무시해서 추돌하고 발전해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위반 내용이 뭐냐면 무단이탈 그리고 관용 촬영을 손괴했어요. 저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딱 2줄이. 근데 저거를 경위서를 잘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글 솜씨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두 두 줄 저거 뭐 밤새워서 쓸 건데.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이렇게 써줘 그랬더니 경위서. 그래서 존경하는 와이와이님께 저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명백한 무단 이탈과 이 사용 규정 위반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내 잘못돼서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의 불찰을 위해서 문장 너무나 잘 만들어져요. 이거 진짜 문장 잘 만들어져요. 상사가 보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많이 반성하고 있구나. 어떻게 경감 처리하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준 문장을 이것만이 아니라 이 챗GPT는 다시 만들어줘 그러면 다시 만들어줘요. 계속. 이제 우리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경험이지만 기한문 보고서 가지고 계장님 가장님한테 하면 가자마자 이 볼펜부터 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습관적으로. 그럼 항상 고치는 분들이 있어. 빨간 줄이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챗GPT는 밤새워서 20번 100번 다시 만들어줘 하면 말끔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어줘요. 짜증도 안 내고. 그래서 이러한 챗GPT는 문장을 진짜 잘 만드니까 사유서, 감사원의 감사, 행정자치부 행안부의 감사를 받았을 때 사유서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유서 문구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매일 뜯어 고치잖아요. 하루 종일 계장님 과장님하고 책임이 돌아가야 되지 않기 때문에 쓰잖아요. 그런 걸 사유서 쓸 때 얼마나 잘 써주느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보고 작성은 뒤에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도형 해석 직선 보관법. 이걸 왜 이렇게 제가 여기다 넣느냐 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볼펜으로. 볼펜으로 가지고
y값은 y57가 그런데 저 y값을 그려줘 그랬더니 그릇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해놨어요. 이미지를 그렸는데 인식을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요즘에는 OCR이나 과학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지금은 고속도로 가면 남바 체크하고 아파트 들어가면 차량 남바 체크하고 이런 것이 다 인공지능이 다 딥러닝이라는 학습 방법에 의해서 저거를 다 유추해내요. 잡아내요. 그게 99.9%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텍스트도 얘가 다 읽는다는 얘기죠. 수치를 읽어서 y값을 내주잖아요. 그럼 우측에 편집품들에 있는 가설 맞춤물에 대한 손율인데 손율이 평생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 저렇게 놓고 12개월과 24개월 사이에 18개월의 손율을 한번 보여줘. 이러니까 직선보관법에서 또 그래서 31.5mm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손율이라는 게 직선보관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두 점 사이에 선을 넣었을 때 직선 사이에 y가 위치한 저 성분이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주어진 수치라고 선형계산을 하는 것을 직선보관법이라고 해요. 또는 선형계산법이라고 해요. 그 선형계산법에 공식이 나온 것이 지금 단위분포 삼각형의 이 비례식을 이용해서 공식이 나왔는데 이 공식은 너무나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직선보관법 공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를 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근데 이 직선보관법을 왜 하는 되냐면 공사비 요율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내년도 예산 작업은 공사비가 100억일 때는 기본 설계가 3%, 또 실시 설계는 4%, 감리비는 5%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산 작업을 할 때, 그죠? 200억일 때는 얼마다. 그럼 100억과 200 사이에 내년도 예산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감리비를 하려면 직선보관법을 알아야 되는데 직선보관법은 엔지니어 대가 기준에 저런 직선보관법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찾아가지고 공식에다 넣으려면 저 거꾸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간단하게 직선보관법을 해줘도 되는 거죠. 엔지니어 대가 기준에. 그래서 엔지니어 대가 기준에는 용역 대가 산정은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한다. 다만 공사비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현행 용역 엔지니어 대가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품셈에 있는 품을 가지고 적용해서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몇 명씩 해서 인건비 곱하고 제작비, 경비 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건설사업관리 대가, 감리 설계서는 여러분이 꾸미잖아요. 그게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예산은 어떻게 써요? 공사비 요율이란 말이에요. 기재부에서 나온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딱 나오면 저기 들어가 보면 감리비, 기본 설계비 이런 것은 공사비 요율로 적용한다. 이랬어요. 공사비 요율이 적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엔지니어권 대가 기준에 의해서 12정액가산으로 봐서 이랬는데 12정액가산으로 보면 15억이 돼야 되고 공사비 요율로 따지면 10억이에요. 그럼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니까 10억만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럼 10억이 예산이니까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감리 설계서를 꾸미다 보면 모자라요. 돈이 15억이 나오는데. 그럼 어떤 경우가 돈 더 줘야 안 주잖아요. 그럼 곱하기 0.6, 0.7 이래가지고 돈에 맞춰버리는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건설업에 있었을 때 이 적정공사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눈에 얘기했는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의 싸움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기재부에서 움켜쥐고 그거 가지고 충분히 되잖아. 10억이면 되지 왜 15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건설업에서도 있었지만 적정공사비 확보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정말 해줘야 돼요. 요즘에 사고가 나면 처벌한다고 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분 규정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 처분을 한다고 해서 처벌을 한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우리가 하도 그걸 인정하는 체계에서 부금 띄고 나머지 회사가 내 이익은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 동반이하라, 시스템 비계하라라고 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부금 띄고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적정공사비를 다 주는 거는 정말 기본이에요. 우리 건설 활성화위해서는 서로가 같이 노력해서 적정공사비를 봐주고 적정한 대가를 봐준다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엉뚱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북유럽 연수 일정표 짜기 자전거들 계약을 기존에 북유럽으로 10박 10일로 갔는데 너무나 어려웠어요. 여행사하고 따는데. 근데 저런 식으로 쭉 넣어주면 12일 연수 일정표를 쫙 짜줘요. 그럼 우리가 가면 행정청에 또 들리게 돼 있잖아요. 행정청 방문을 하면 행정청 3개를 꼭 넣어서 3개를 넣어서 더. 그러면 3개 행정청을 방문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맛집도 넣어주고 좋은 관광지도 넣어주고 해서 쫙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여기 동해안으로 내가 3박 4일 휴가를 가는데 100만 원 가지고 갈 거야. 그럼 100만 원 예산에서 내가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뷰가 좋은 카페를 위주로 해서 여행 일정표를 좀 짜줘. 그럼 100만 원에 맞춰서 여행 어디 숙소는 음식점은 어디 가시고 뷰는 카페가 어떻게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죠. 여행 일정표 짜는데. 또 동남아 골프 가실 때 골프 여행사에서 해오는 게 있는데 이 챗GPT를 해서 내가 여행 일정표를 가려고 그래. 그래 금액은 얼마야. 그리고 골프장까지 선정을 다 해서 해주고 이러는 기술들이 놀랍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술들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너무나 정확한 것들이 나와서 놀라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까이 하라. 챗GPT하고 가까이 하면 일상의 도구처럼 생각하면 나한테 역량이 업그레이드 되고 나한테 엄청 도움이 되고 앞으로 챗GPT를 많이 해서 내 역량을 기르는 사람과 나 챗GPT 안 해도 돼 이런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지식들이 내 머릿속에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프롬프트를 구사해가지고 나에 맞는 모든 생활에서부터 업무를 가지고 만들어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야죠. 내가 주머니에 넣고 계속 다니면서 물어보고 해서 역량을 길러야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보강되면서 엄청난 기능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쓰는 사람은 정말 미래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횡단 구정요소의 기능 설치 기준. 자, 이 횡단 도를 갖다가 복사를 싹 사진해가지고 첨부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뭐니? 명칭이. 중앙부지에서 차수가 뭐니? 요변이 뭐니? 물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잘 시설기능에, 도로 시설기능에 있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식수대는 뭐고요? 그리고 노변은 일거 보호를 해야 되고, 노변은 보호하는 거고요. 식수대는 식수대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잖아요. 예? 우리가 저 도면을 가지고, 우리도 한 도로가에 있었어도, 야, 식수대나 이거 노변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기럽게 자전거도로 꼭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너무나 머리 아프잖아. 맨날 봐도. 그런데 저렇게 사진만 갖다가 붙여놨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제방 단면도 마찬가지예요. 제방은 그냥 했던 바에 있을 때, 앞뒤 비탈 기술 뭐야, 어디 뒷비탈이 뭐지, 뒷비탈이가 기술이 뭐지, 머리 아파. 쟤네도 쟤도 부르고 못하는데, 저거 사진 갖다 놓고, 분석해서, 나는 딱 한 줄만 했어요. 사진 붙여놓고, 명칭에 대해서 합쳐 설계 기준에 대해서 설치 기준을 설명해 줄래? 이 말 한 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앞비탈이 뭐고요, 뒷뚝말가 뭐고요, 제목 기초 부분은 어떻게 하고, 제네지는 어떻게 하고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야, 저 제네지가 하는 거 내가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 그럼 제에 대해서, 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을 더 추가적으로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새는 허시아내가 하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엇을 아느냐 내가. 무엇을 아느냐 말고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우 어떻게 내가 묻느냐.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묻는 걸 잘하느냐가 요즘에 대세예요. 어떻게 묻느냐. 그래서 금년도서부터 초중 고등학교에 인공지능 과목이 들어갔습니다. 초급과정, 심화과정으로. 이제는 수학적인 계산 공식을 알려주고 이런 교육은 떠났고
또 뭘 국어도 알려줄 게 떠났어요. 국어를 수필이나 이런 거를 작가보다 더 잘 쓰여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강화되냐면 창의성을 높여주는 그런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챗GPT를 이용해서 내가 생각하지 남들 생각하지 못한 아이템,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냥 답습해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 외우고 이렇게 해서 수능 잘 봐서 발전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학습 패러다임이, 교육 패러다임이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우리 현장도 지금 바뀌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느라고요. 근데 오늘 이런 프롬프트 공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정말 이거 한번 복사해서 해보시면 야, 이 정도까지 기술이 있는가? 이런 그 느낌 드실 거예요. 수해복구 사업 이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수해복구 사업의 분석, 등록된 수해복구 사업의 86부 PDF로 왔어요. 제가 충청북도의 수해복구의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해복구가 나오려면 저거 검토해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책을 이렇게 많은 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PDF만 요약해서 가지고 와. 그럼 PDF 넣어서 묻는 거예요. 자, 수해복구 PDF에 대해서 검토 분석해서 개선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그쪽으로 네가 답변 좀 한번 해줘봐. 그러니까 답변을 쭉 만들어줘요. 이것만 해도 놀라워요. 얘가 지적을 했잖아요. 쭉. 그래서 종합적인 홍수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복구적이고 보완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잡아주잖아요. 이것만 해도 퀄리티 높은 걸로 우리가 수해복구 그 사전 심의 이거를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금방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천설계 기준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보면서 내 의견을 가미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프롬프트를 딱 두 줄로 이제 제가 넣었던 걸 보여드렸는데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여기에는 이제 실시설계서, 다른 거지만 실시설계서를 넣었어요. PDF를. 그럼 실시설계서를 용역서에서 가져온 PDF를 넣었는데 아까처럼 두 줄로 검토해줘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런 프롬프트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너가 실시보고서에 메타인지적 방법이라는 찾아 들어가는 연쇄사고 기법에 의해서 깊게 생각해. 이런 하나의 명령어인데 그걸 넣어줘. 분석보고서로 그거 반복을 해줘. 배수공이 호환공과 어떤 시설 기준에 맞는지 틀리는지 검토도 해주고 또 유지관리 계획이 적정한지 개선사항도 제시해주고 공법의 기술적 추가 보완사항을 지시해줘. 조건이 있어. 출력 방법. 정확하지 않은 경우는 답변을 제해. 얘가 헛소리를 가끔 한단 말이에요. 챗GPT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는 대답이 한 번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어를 끌어다 대서에도 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가 잘 모르면 판단해가지고 모르면 답변하지 마라. 이 명령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 지적을 하거나 대안 제시할 때는 네가 반드시 측정 어느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근거를 그리고 대줘.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랬더니 얘가 64플러스 여기에는 구조적 보강공법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시 NO59 플러스 1 플러스 5 이 구간에는 배수량이 크기 때문에 치마 생굴 방지를 위해서 필터 매트하고 보강이 요구되고요. 유지관리에서 쭉 보니까 장기 유지관리 비용 산정이 누락됐대요. 유지관리 비용이. 그리고 또 개선 대안. 유지관리 점검 준비를 연 2에서 4회로 상향해라. 그리고 계획된 공법의 기술적 검토 및 보완 사항을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시오. 구체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아까 거와는 막연한 지적과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줬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위치까지 지적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프롬프트를 우리가 일반적인 걸 해도 얘가 어떤 내용을 알려줘요. 그럼 우리가 방향 지침이라든가 내가 검토하는 그런 것 방향을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좋지만 프롬프트를 조금 더 알아서 분석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러면 아주 고도의 그런 정확한 분석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시간이 나실 때 저 프롬프트를 다운받으셔가지고 계속 한번 해보세요. 같은 PDF를 놓고
교조를 한 것과 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어떤 퀄리티 높은 답이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해보시면, 야, 이건 뭐지? 이거 세상에 이게 유레카인데? 유레카. 보고서 갖고 와. 그럼 보고서 300페이지 되는 거 집어넣고, 뭐 읽을 게 있어요, 이거?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는 얘기죠, 저도. 단지 팩트는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죠. 저는 왜 거짓말 하는지 알았는데. 그렇지만, 갈수록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뒤에는 정확하게 분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우리가 저거에 대한 사전에 대입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한문 민원회신 작성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일반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던 건데, 그전에 뭐 민원 답변을, 여기에 보면, 건설회사가 그 불법 하천 적용하고 구조물 설치해서 주민 통행 불편을 야기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대책은 뭐냐면, 허가되지 않은 구조물을 철거하고, 원래대로 보건 명령을 내렸고요. 불법 점유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 부과 등 선량한 하천 관리를 하겠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당신은 이렇게 해서 나에게 1, 2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줄래? 민원 요지가 뭐야? 접수 번호가 몇 번인지 얘기해 주고 민원 내용을 요약을 해줘. 그리고 답변 내용은 네가 할 게 뭐야? 이 두 가지를 질문해 줘. 이렇게 했어요. 프롬프트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얘가 질문을 하면 요거 두 개를 갖다 붙여 넣어주면 이 멋진 민원 서식을 만들어줘요. 광주광역시 답변역에 광주광역시에서 민원 답변 잘했던 샘플을 1, 2, 3, 4 해가지고 파일을 첨부해 놓고, 그리고 프롬프트에는 자, 네가 나한테 질문해 두 가지를, 접수 번호가 뭐고 민원이 뭐라는 거, 그럼 내가 그거 답해주고 결과는 이렇게 된 거야. 그걸로써 문맥을 깔끔하게 민원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리해주는 것들을 우리 그 공무원들 민원 서류 만들면 답변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문장 만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민원 답변 이걸 광주 거는 광주에 하나의 잘된 서식을 올려놓고, 그리고 아까 그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물어요. 이렇게 민원 요지는 뭡니까? 답변 내용은. 그럼 나는 접수번호 이거고 아까 우리가 처분한 거는 보건 명령 내리고 벌금 500만 원 부과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민원 요지 1, 2, 3, 4 답변을 만들어준 겁니다. 다시 한번 요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똑같은 답변은 안 나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걸 보내게 하면 다른 내용이 좀 틀리지만 아주 설득력 있는 이런 것들로 금방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민원 요지는 이런데, 당신이 제시한 민원은 이런데, 답변 내용은 기와의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안내사항, 앞으로도 묻히던 하천조명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께 행정처분을 강하게 했습니다. 추가로, 우리 이런 것들이 문장을 쫙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민원 소식이 이게 좀 부족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해줄래? 그러면 더 내용이 풍부하게 만들어지고 다시 한 번 해줘. 그럼 다시 새로운 문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좋은 문장으로 내보내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 보고서 작성하는 게 있는데 이 계획 보고서 작성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 전에 하다 보면 그러면 계획 보고서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프롬프트에 당신은 이렇게 해서 제목 키워드 2개를 해줘. 제목이 뭔데? 보고서 만들라는 게 그럼 봄철 행락 지도 단속한다. 키워드는 뭐야?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할 거야. 그럼 요 2개만 넣어주면 보고서가 이와 같이 현황, 문제점, 개선 방향, 우리 공문서 형식대로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그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체계로 한다는 걸 알고 또 저기에 들어가는 걸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고요.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음에 또 써먹으려면 보고서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당신은 이거를 복사해서 계속 넣어야 되고 키워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불편하죠. 자주 쓰는 거 좋긴 한데 자주 쓰는 거는 계속 프롬프트를 바꿔야 되니까. 그렇다면 저 프롬프트를 갖다가 올려놓고 쓸 때마다 그냥
가끔 내가 보고서 제목만 써주면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 그게 이제 고급 기능으로 들어가면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하시다 보면 고급 기능으로 프로그램처럼 똑같은 거 반복해서 하지 않고 이 많은 질문 내용은 올려놓고 나는 제목만 쳐주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각종 보고서 작성 백종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제목을 입력하세요. 해빙기 안전점검 봄철 행락 지도 단속 이렇게 돼서 단어만 치게 되면 아까 프롬프트가 없어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까 프롬프트가 어디 갔어요? 그거는 이제 별도에 등록을 해놓고 얘가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문제점 개선사항. 자, 이렇게 나왔는데 해빙기 건설 현장인데 우리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광주광역시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 보고서. 광주광역시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웹을 찾아보는 거예요. 광주광역시에. 그래서 야 급경장지가 176개가 있었네. 55 이상은 이런 식으로 됐고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데이터를 물고 와서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2023년에 건설업 사망사고가 303명대 있었대요. 6.1% 사망자가 죽었고 이게 이제 뭐냐 근거예요. 이게 정부의 행안부의 거기에 통계자를 불러서 얘가 보고서를 만들어줬네,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이 근거 있는 자료를 만들어준단 말이죠, 여기에. 전남개발공사 감사에 이 내용이 있었고, 이렇게 불러온단 말이에요. 근거를 가지고.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엄청나게 정확한 보고서죠, 그죠? 이 보고서가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새로 한번 시작을 하면, 새 채팅하면, 이와 같이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아까 프롬프트 복잡한 거 안 넣고, 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광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계획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 미집행 시설 머리 아프잖아요. 도시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걸 보고서를 해야 될까? 광주시는 2005년 7월 들어와서 일몰제약을 했다. 그리고 집행률은 광주시가 2024년 집행률이 87%예요.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저 데이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서 도로협회에서 나왔는가 보네요. 이런 자료들을 찾아다가 이 집행계획 2단계 집행계획으로 해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음. 문제점은 이주은 시의원이 있나요? 광주에 일부 장기 미집행 시설은 유지되고 있음. 이러한 광주시의 통계를 갖다가 다 나와요. 이 짝대기 표시는 이건 1단계에서 2단계라는 표시예요. 여기 다시가 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고서가 나온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이렇게 앱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 지침에다가 내가 이제 이런 걸 넣은 거예요. 문서를 만들 때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뭐뭐 했음입니다 이러지 말고 딱 끝나는 공문서 형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현황 문제점은 가장 최근에 수치된 데이터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서 이 명령 때문에 가장 최근에 수치 데이터를 뽑아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또 뭐 수해 피해 조사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프롬프트가 고급 퀄리티 높은 문장 보고서를 만들려면 처음에 간단한 프롬프트로 시작해서 이와 같은 프롬프트를 짜주면 그러면 정말 퀄리티 높은 그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죠. 그죠? 어떤 거예요? 단어만 치면 보고서가 다 만들어져요. 이걸 쓴다라고 하면 정말 행정 업무에서 10분지 1, 10분지 2는 해결된 거라고 봐요. 이거 하나만 쓰거든요. 이게 공유하는 다른 분들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제가 채널을 개설해서 동영상으로 작성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 쓰고 또는 뭐 대비하고 이런 것들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기한을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한 170명밖에 안 됐습니다. 사용자가.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이것도 좀 누구 얘기대로 좀 눌러주시면서 자주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계속 이 강의장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특히 이거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유를 드릴 생각이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공적 조서 작성, 토목 현장 모습도 이제 그냥 아까 멀티모달의 기능으로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 뭐 코딩도 해주고 문장도 만들어주잖아요. 토목공사 현장의 모습을 현대화된 공사 현장의 모습을 일러스트 형식으로 가로 비율로 생성해줘. 키워드는 여기 드론, 스마트 건설 장비, 작업인부, 로봇, 첨단화된 건축물을 이렇게 뚝딱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그 이미지도 지금은 간단하게 구조상으로 우리 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줘요.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챗GPT에서 지블린가 무슨 그 해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서버가 다운되고.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PPT 표지라든가 보고서 표지에다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의 양식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통처리 개선. 이 교통처리를 4차선 전용도로에서 2차로에 하자 보수가 생겨가지고 공사를 할 때 이와 같이 보수를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이것을 과연 이게 문제점이 없는지 이걸 좀 검토를 해줘봐.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1차선을 막고 하자 공사를 하면서 한 차선으로 돌리는데 이게 문제가 없을지 분석을 했더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문제점 분석해서 개선 사항을 제안했어요. 표지판 추가해야 되고요. 안전거리 확보해야 되고요. 차로 유도 도선 추가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얘가 지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개선도도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개선된 계획도를 그려줄래? 그랬더니 얘가 자기가 개선하려는 거에 대해서 저와 같이 개선도를 그려주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대학들이 이렇게 깨지지만 놀라울 정도로 제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문제점하고 개선 계획을 갖다가 그림까지 만들어준다고. 단지 아이들이 깨지는 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완벽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단지 기존에 네가 교통계획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만 해봐 이래 있는데 검토 정도가 아니라 검토한 걸 갖다가 그림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써보면 이게 유레카 이거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도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 문제점 없는지 위험 요인 3가지를 갖다가 너가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지적을 해줘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기 비계가 없고 안전망이 설치되고 이게 장판이 너무 좋고요. 저기 떨어지는 노가 로프가 없고 이런 걸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가가지고 원들을 가가지고 현장을 봐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근데 사진을 찍어서 쫙 이렇게 가져와서 물어보면 이 현장에 철근 녹이 들어 있고요. 현장에 작업 구간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요. 이거는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알려줘요. 그럼 내 현장에 가가지고 일은 좋은데 현장에 안전사고 문제가 나면 안 되잖아요. 사진을 찍어서 물어보면 자세한 것까지 다 지적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조치해요. 감독관 이거 조치하고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경험이 내가 없어도 챗GPT가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안전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진을 찍어서도 가능한데 입경가적 곡선해서 품질 관리를 하는데 선정시험이 있고 관리시험이 있고 검사시험이 있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선정시험할 때 이게 성토재로서 노상 노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도로관리 사업소 시험실에다 의뢰하는데 결과표가 나왔는데 결과표가 뭐죠? 터득하네. 저게 도대체 뭐지? 입도 시험을 보니까 시험평가가 60, 98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해석 못 하잖아요. 물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집어넣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기 첨부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입경 가족 곡선 분석을 쫙 해서, 자, 결론은 뭐냐면, 괜찮아요. 노체 성토형으로 비교적 무난한 편이네. 단지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검토해라. 뭐 이런 의견들을 내죠. 적합하대요. 저기 노상프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입경 가족 곡선뿐만이 아니라 들밀도 시험, 12월 시험, 그다음 노상 지지력 시험, 압축 강도 시험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시험 결과표는 나오는데 우리가 까막눈이란 말이지. 근데 까막눈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토지의 책을 읽고 뭐 이런 걸 교재를 참고를 해가지고 내가 알려면 힘들잖아요. 일단 압축강도 시험했는데 야 압축강도 어떻게 나온 건지 네가 분석해봐. 입경 가족 곡선 해봐. 들밀도 시험 나왔는데 들밀도 시험 이 결과표 네가 분석해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시간 뺏기지 않고 여러분들은 다른 좋은 현장의 안전관리라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다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려요. 너무 이게 갑자기 이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좀 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소장 청구에 대한 답변서인데 이 소장이 이제 공무원들 저 할 때도 소송 수행을 2번을 해봤는데 소송 수행을 할 때 어려운 게 뭐예요? 소장이 접수가 되면 답변서를 만들잖아요. 소장 여기 소송을 수행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소장을 쓰는데 법적인 서식을 갖춰가지고 대행을 해요. 그럼 상대방이 1, 2, 3, 4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들어오면 나도 1, 2, 3, 4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근데 전문적인 용어와 지식과 이걸 못해요. 그러면 자문 변호사들이 다 시우에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한테 내가 이거 써가지고 가져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문 변호사는 뭐 몇 푼 받고 일일이 다 그걸 해주냐고. 그럼 머리에 지가 나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소장 오면 답변서만 들고 그 다음에 또 보충서면 들어요. 걔가 불만이 있다고 상대방이. 그럼 보충설명의 질문에 대한 거 답변서 또 만들고 계속 그러면서 심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송 수행이 너무나 힘든데 소송에 대한 그 소장을 갖다가 파일을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이 시도 개선 사업에 대해서 얘가 대집행 대고 처분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 거예요. 그래 이게 청주시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자 우리는 사실관계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게 2005년 됐는데 보상 절차는 선행을 했다. 걔가 응답을 안 했어. 그리고 보상 관련 문서도 수용을 거부했어. 그렇게 하고 우리 행정 절차법성의 절차 우리 준수했어. 지시어를 여기다가 이제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 다 해보세요. 자 개고 처분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줘. 챗GPT가. 그리고 최근에 판례도 간략하게 해주라. 그 요청사항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주고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고도 함께 포함해줘. 그러니까 답변서 초안을 사건 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서론, 본론, 도시계획 이렇게 해서 쫙 만들어줍니다. 너무나 훌륭해요. 위협을. 이제는 지금 개발자들이 제일 먼저 이제 앞으로 없어져야 직중이라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두 번째는 변호사 의사예요. 변호사는 특히 공부할 때 시험 공부를 많이 했지만 시험 공부 많이 하는 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저 답변을 하는데 소장을 챗GPT를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챗GPT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소장으로 해서 변호사한테 의뢰 안 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변호사는 이제 직업이 위험해지잖아요. 개발자들 코딩 딱 해주니까 지금 개발자들 지금 없어지듯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소장 특히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다 하지 못했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특히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튜브에서 AI 토목 실무를 검색을 하면요. AI 토목 실무에 들어가면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토목 실무 제가 개설한 사이트가 나와서 여기에 보면 AI 토목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디렉터리에.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강의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 가지 오늘 빠진 것도 강의가 되고요. 특히 어떤 걸 찾으셔야 되냐면 여기에 강의자료라는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강의자료. 이 강의자료에 들어가면 여기 더보기를 누르면
지금 이 PPT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PPT하고 복사해서 프롬프트를 챗GPT에다 붙여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운을 받으시고, 또 우리 토목 공무원들은 토목 공무 123개 프롬프트, 도로, 하천, 유지관리, 또 도시계획 해가지고 123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간단한 거를 갖다가 여기를 명시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도 적용을 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학습 기회가 그 어떤 기회가 돼서 영향이 강화돼서 우리 광주광역시가 진짜 앞서가는 선진 토목혁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수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